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인간관계론, 메이오와 리슬리스버그. 그래서 리슬리스버그는 그 호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호주가 어딘가 알죠? 오스트레일리아. 비슷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저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한 서너 배 되고 정말로 유럽의 역사의 한 300년을 아주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군요. 내가 오스트리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나라고, 국민소득은 약 4만 불인데 인구가 한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더라고. 아주 뭐 살기 좋은 나라인데, 빈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수도잖아요. 음악의 도시, 모차르트가 이 관광객 지나가면은 여기가 모차르트가 살던 곳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부인, 아내는, 영부인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 못해서 사실은 호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호주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기 릴슬스버그, 메이오와 릴슬스버그는 호주에서 유학을 간 사람이고, 그 메이오와 릴슬스버그가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장 사제지간에 괜찮던 사람으로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둘이 연구를 해서 호손 실험 4번을 한 결과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게 인간관계론인데, 그 인간관계론 연구를 다 작업의 능률은 물리적 조건보다 종업원의 감정 요인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을 좋게 해줬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 로직 오브 센스, 감정의 논리,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감정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두 번째는 조직을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본다. 지난번 우리가 매니지먼트 정글 얘기할 때 사회 시스템 학파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도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요? 체제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겠죠. 시스템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시스템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시스템은 구성인자가 있다. 세 번째, 구성인자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네 번째,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집합체다. 이런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어프로치란 말은 뭐라 했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 보는 것을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한다. 이건 시스템의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이다. 뭐 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하는 거, 이게 넘기는 거. 이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국권이 태어났다. 백목이 요것은 시스템이지만 이게 부러져가지고 거의 쓸 수가 없으면 시스템이 아니다. 왜?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 인간관계론의 두 번째, 조직을 하나의 사회 시스템. 세 번째 뭐예요? 종업원의 심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단점, 비공식 조직과 집단적 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아까 네 번째 실험에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관계론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도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종업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결국은 동기유발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세 번째, 지나치게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만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이제 또 한계로 등장해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 노동조합이 아까 어디서 발견했어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노동조합이 뭐였어요? 노동조합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동조합들은 대개 뭘 요구합니까? 월급 더 올려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작업 조건을
어떻게 해달라? 좋게 해달라. 두 가지예요. 예. 노동 3권은 뭐예요? 노동 3권. 대학생들이 뭐 거리에 나와가지고 노동 3권 보장하라 그래가지고 기자가 갔죠. 노동 3권이 뭐니? 모르는데요. 뭘 보장해?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노동 3권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뭐예요? 노동 3권. 노동 3권 보장하라. 첫 번째 뭐예요? 단결권. 그다음에 뭐예요?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뭐예요? 단체 행동권. 이것이 바로 노동상권입니다. 노동상권. 노동상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관계론에, 여기 지금 뭐, 메이와 레슬리스버드 인간관계론이지만, 카네기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인간관계론이에요. 최초의 자기개발서를 집필했다. 바나드, 언제 배웠죠? 첫 시간에 배웠어요, 바나드. 뭐 배웠어요? 조직의 3시,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조직이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3시, common goal, communication, contribution 세 가지. 근데 그게 한 사람인데, 이 바나드의 경영관리자 역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비한 사람이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서 5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행동과학으로 등장합니다. 인간관계론을 갖다 집약시킨 이제 정반합. 아까 정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면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론 반이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합이라고 해서 행동과학에 해당하는 행동과학. 행동과학은 영어로 우리가 behavioral science예요. 행동과학이 뭐냐?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인류학 등등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 인간 행동에 대한 것을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게 행동과학이에요. 행동과학. 근데 행동과학에 보면 이제 여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메슬로우의 욕구당 배웠죠? 네, 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 우리 꼬마 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거 다 초등학교 때도 배우더라고. 첫 번째 뭐예요? 생존 욕구. 의식주예요, 의식주. 옷 입고, 먹고, 잠자는 거.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잠 안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안 먹는 게 힘들어요? 옷 입는 게 힘들어요? 하루는 안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안 자는 거, 하루도 안 잘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하여튼 의식주예요, 의식주. 근데 이것은 행위욕구는 해소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인간이 24시간 중에서 한 6시간은 자야 되는 거죠. 6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활동하고. 6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죠? 24시간 빼기 6시간이 얼마입니까? 18시간. 18시간 중에서 3시간 동안은 뭐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쓰고, 어제 그 사람 얘기가 15시간씩 1년 동안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1년만 내가 정말로 어떤 간절해서 15시간만 1년만 투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해봐야 돼요? 대학교 때 해봐야 돼요. 어제 보니까 밤에 내가 9시 넘어서 갈 때 보니까 경상관 로비에서 MT를 위해서 그렇게 춤을 연습하고 오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안전욕구. 안전욕구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로 안전욕구 뭐 하죠? 안전욕구 하는 거 뭡니까? 나는 차를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도 뭐예요? 안전욕구예요. 그렇죠? 사고 났을 때 덜
덜 다치려고는. 여러분들 집 질 때 담을 높이 쳐요, 안 높이 쳐요? 높이 치는 사람도 안전 욕구에 팔려. 집에 문을 잠그는 것도 막 뭐 이중으로 잠그죠. 그것도 다 안전 욕구에 팔려. 또 보험을 들어가는 것도 안전 욕구에 팔려. 보험 들어가는 거, 담을 높이 치는 거, 문을 다 잠그는 거, 뭐 이거 다 철망을 치는 거, 그렇죠? 예. 차를 갖다가 마티즈 안 타고 큰 차 타는 것도 다 안전 욕구에 팔려고, 그렇죠? 예. 등산 갈 때 등산 배낭을 이렇게 메고 가는 것도 안전 욕구. 등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등산 이렇게 뒤에 배낭을 하고 넘어갔을 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는 뭐예요? MT 가기 싫어도 MT 가는 것도 사회적 욕구의 하나예요. 그렇죠? 네. 또 뭐 있어요? 남들과 더불어 함께 볼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도 사회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남과 더불어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의미 있는 관계. 존경 욕구는 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 남한테. 그렇죠? 존경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일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존경받는 거.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는. 국회의원 되면 존경하나요?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이면 존경하죠. 그렇죠? 자아 실현 욕구는 뭐예요?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욕구예요. 자기가 한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 근데 요 마슬로의 이 사람 이제 인지 심리학에 관련된 사람인데 요 이야기 속에는 여기보다는 일로보다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추구하라. 요거를 욕구를 충족하는 게 성공이다 하는 것들을 암암리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건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벵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케냐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야 안 해요? 오늘 먹을 물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저께는 뭐냐면 마사이족 EBS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가 물을 먹고 가니까 거물을 먹더라고. 소가 먹은 물을 먹어요. 소가 물을 먹어. 막 완전 보면 더러워요. 저걸 어떻게 먹어요? 저걸 물. 그런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오늘 하루 물도 못 먹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뭐 불구로 태어나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없거나 등등.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진짜 신기하고 신기한데 내가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얘기는 우리는 경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을 나누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커 어제 잠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드러커 95살에 죽은 사람이고 2,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됐던 이유는 어제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특강할 때 그걸 한마디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얘한테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너 죽어서 네 이름을 어떻게 남기고 싶니? 이 말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한테. 중학교 2학년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들었고 똑똑해서도 담임 선생님이 그 말.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말을 머릿속에 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경상관에 붙어있는 그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아침마다 한 번씩 보라 했잖아요. 나는 뭐라고?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이곳에서 리더가 될 준비를 한다. 세 번째 뭐예요? 시도하라, 실패하라, 성공하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대학 다니는 동안에 캄보디아 배낭여행도 가보고 무엇도 해보고 무슨 공모전도 나가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돼보기도 하고. 그래서 드러커가 훌륭한
1시간 특강료가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람이 먼 훗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나한테 한 말. 너는 죽어서 어떻게 네 이름을 남기고 싶니? 라고 한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90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훌륭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됐. 이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50년대 쓴 책을 읽어봐도 오늘날 걸 다 예언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영학, 기업의 목적, 경영학의 목적을 고객 창조에 있다.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더운 나라에 가서도 밍크코트를 팔 수 있어야 되고, 따지 말하면 저 러시아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아야 된다. 어떻게 팔면 돼요? 냉장고를 러시아에 가서 팔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냉동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냉동실이 필요 없는 냉장실만 있는 냉장고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하가 20도, 30도 된 나라에서는 그 냉동실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냉장실이 필요해요. 음식 하려면 땡뚱 얼어가지고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거 느끼죠? 고기 덩어리가 냉동실에 있었는데 너무 얼려놓으면 그거 뭐 해동하려면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목적, 경영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을 창조하려고 하면 그 경영의 핵심 기능은 마케팅, 잘 팔아야 되고 기술 혁신에 있다. 이노베이션. 혁신은 뭐예요?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파괴는 성공의 아버지죠?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허지버그라는 사람, 허지버그. 뭐 이런 얘기 경영학 언론에서 딱 한 번 나가면 한 번도 안 배우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사람은 투 헥타 시어리에서 이요인 이론이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생 요인이 있고 동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불만족 요인이겠어요? 만족 요인이겠어요? 월급은 이게 위생 요인이겠어요? 동기 요인이겠어요? 월급 어떤 거예요? 너는 동기 요인이야? 너는 뭐야? 응? 너 동기 요인이야? 너는 위생 요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거야. 얘가. 월급보다 위생 요인 월급이 내가 올해 연봉 2천만 원 받았어. 근데 뭐 3천만 원 올해 이제 올려준대.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불만족의 반대는 뭐예요? 답 똑똑히 해.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입니까? 너희 집에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 없었으니까 불만이 많았어. 우리 아버지는 왜 에어컨도 못 사냐고 말이야. 불만했다가 아버지 에어컨 사왔어. 그러면 만족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어떻게 돼요? 불만족했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에어컨을 사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불만족이 뭐 한 거예요? 예, 불만족이 사라진 거예요. 불만족한 요인이 없어지면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불만족한 게 사라진 거예요. 내가 월급이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친구들은 3천만 원 다 받고 있어. 근데 나는 2천만 원 받고 있어. 근데 올라갔어. 3천만 원 올라갔어. 어떻게 돼요? 불만족이 없어졌어요. 만족은 아니야, 아직. 만족이 뭐 해야 돼요? 만족은 내가 사원하다가 대리 승진을 한다거나 과장의 승진이 되거나 또 내가 일한 게 정말로 이게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서 내가 신문이 나오거나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거나 승진이 되거나 사장이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이게 정말 만족이지. 월급 조금 더 올라갔다 또는 작업 조건이 조금 좋아, 이것은 불만족한 요인이 사라진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환경과 관련되는 무슨 고통을 이런 거, 감독, 여기 돈 여기 나왔죠. 돈 여기 봐. 써 있잖아. 여기 서 있어 안 서 있어. 돈 서 있어 안 서 있어. 이런 거는 위생 요인이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불만족이 사라진 거에 불과하다. 정말로 사람이 동기가 되려고 해서 만족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일에 책임이 증대되고 승진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아실현적인 어떤 자극이 되는 게 동기요인이다. 그래서 월급 올려주는 거 뭐 아무리 올려줘봐야 뭐예요? 불만족한 것만 사라진 거. 그 다음에 월리암 오츠라는 사람은 요 XY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이론을 갖다가 쓰는데 이 지이론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본의 경영을 갖다가 월리암 오츠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영 관리 방식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지이론이에요. 지시어리. 일본의 경영 방식을 갖다 요약한 건데 일본 사람들은 평생 고용이다. 한번 뽑으면 뭐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한번 뽑으면 끝까지 평생 고용했다. 그다음에 비공식 관리를 중시했다. 하부의 의사결정. 하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사람들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소나무 옮기는 거 봤어요? 소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건양이관 앞에 가면 소나무 큰 거 있죠? 예, 그 소나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쪽 도로 만들면서 소나무가 있어서 그럼 하다가 심은 거예요. 옮겨 심는데 한 300~400 듭니다. 옮겨 심는 것만. 근데 잘못 심으면 소나무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 소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끊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물 주고. 그래서 이렇게 퍽 파다가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소나무가 죽어요. 근데 이것처럼 여기 합의 의사결정, 여기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도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보면은 처음에 담당자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기한을 해요. 기한해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대리를 만나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일본은 소주가 아니지? 뭐지? 사케라고 하나? 네, 사케를 오늘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잔 먹으면 자기가 생각한 거를 서로 얘기해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봐. 그 다음날은 또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기한서를 올리기 전에 자기가 기한을 해야 받을 사람, 결제를 받을 사람들한테 사전에 다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고 올리면 잘 통과되겠죠. 그것처럼 이런 소나무를 팔 때 이렇게 크게 해서 파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그 한자로는 근희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네마와시라고 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합의 의사결정만 합니다. 챈들러의 전략 구조, 챈들러라는 사람이 전략과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전략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된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략이 목표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목표 아래. 그래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전략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돈을 쓴다고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하면 블레이크와 모튼이라는 사람은 매니지리얼 그리드라는 걸 만들어요. 매니지리얼 그리드. 그래서 이렇게 칸을 10칸으로 만들었어요. 10칸으로. 이게 10개. 그래서 여기에 있고 가운데에 있고 이런 5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생산성에 관심이 있고 이쪽은 인간적인 배리어에 관심이 있어요. 뭐 인간관계 이런 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쪽은 생산성을 배려하는 관리하는 방식이 이쪽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생산성도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표현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이건 중간인 사람. 중간. 이것도 반 이것도 반인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적인 배려해서 매일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놀긴 좋아해요. 뭐 골프하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생산성에 관심이 없어. 이건 뭐하는 사람이 사람은 생산성도 관심이 있고 인간적인 배려도 관심 있고 꼭 나 같은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블레이크 모우튼의 매니지리얼 그리드는 1부터 9까지 나눠가지고 요 5가지 형태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9구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앞에 시간에서는 뭐였어요? 경리학의 전사부터 시작해서 고전이론 공부를 했고 후반기 시간에는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행동과학 이론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